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선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연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실 때마다 제가 문자로 분명히 남겨드리죠. 그렇게 해서 예약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판매 시설이든 일반 유통산업 발전에 있는 여러분들 시장이든 상가든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공동주택이든 이렇게 연락을 받다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왜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곳은 있죠. 음, 공용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실인데 화장실 용도로 되어 있는 걸 다 뜯어가지고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용 부분에 화장실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납득이 안 가죠. 그거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소유자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죠, 여러분들. 음. 그러니까, 이게 억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 왜 그렇게 할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본인 것도 아닌데, 음, 좀 안타깝죠. 공용 부분을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뭐 이러다면 강제이행금은 이행금대로 물을 뿐더러 또 소유자분들 중에서 당연히 피해를 입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절차에 맞추어서 진행하면, 그 절차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 분명히 그렇게 하신 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분들은 패소를 하시거든요. 패소로 끝나겠습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나중에 다 물어드려야 되고, 거기 소송 비용뿐만 아니고 뭐 각종 뭐 이렇게 비용들이 있죠. 철거 비용부터 해서 예, 부당이득 반환이라든지 손해배상이 여러 가지 비용까지도 다 물어야 될 부분이 있고, 게다가 형사사건까지의 또 비용까지 다 그런 어떤 처벌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도 업무상 횡령과 배임을 한 경우들이 꽤 있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절차에 맞춰서 하면 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한테 속여가면서 자기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참 안타깝죠. 그 중에서 호텔 같으면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여러분들 운영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법인을,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했죠. 법인과 관련된 거는 소유자분들께서 운영사를 별도로 본인들이 그냥 만들든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을 주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부터 이거 보시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호텔들 보면 그렇게 안 하고 막무가내식으로 SPC라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결국에
대리권 남용을 해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든지 사문서 위조라든지 각종 문제들이 발생할 뿐더러 소유자분들한테도 굉장히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 제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러면 또 사건이 터지고, 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호텔에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직영을 딱 하시면서 지배인을 제대로 된 분들을 두시면 되죠. 근데 운영사들의 대부분이 보면 다 제대로 하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이게 자기의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와서 각종 용역 계약들을 하시잖아요. 또 물품에 대한 용역 계약부터 해서 그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을 리베이트를 받아 먹으려고, 그 뭔 짓거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소유자분들이 별도로 얼마든지 그런 어떤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가 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 소유자분들이 어떤 운영사를 직접 본인이 만들어서 하시든, 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소유자 전체를 그쪽 여기 가입하도록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결국에 나중에 문제 사태가 엄청나게 터지게 되죠. 이게 분명히 이게 전국 각지에서, 서울부터 해서 쭉 인천, 이게 속초 쭉 내려오면 동해바다, 서해바다 이쪽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남해 이쪽 쭉 내려오면 제주도 이런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하시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게 판매 시설 같은 데도 있죠. 대규모 판매 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시행사와 그 운영사가, 그 시행사라고 그냥 할게요. 시행사가 그냥 들어와 가지고 관리업체도 자기가 뽑고, 또 관리인도 자기가 관리업체를 관리인으로 둬서 이렇게 해서 그 관리비를 엄청 부풀리고, 그렇게 그 분양 당시의 금액보다 훨씬 나중에 되면 엄청 낮아지죠. 그렇게 자기들이 다 사가지고 건물 자체를 장악하기 위해서, 또는 판매 시세를 장악하려고 하는 경우도 꽤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자분들은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낭패를 보죠. 근데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사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본다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꽤 있죠. 사람들이 이간질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밴드 같은데 밴드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는데, 뭐 공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친목 단체처럼 애가 누구가 뭐가 문제 있다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를 어떻다든지 서로 막 비난하면서 이렇게 이간질시키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건물과 관련된 또는 불편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 되는 거죠. 그 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부분은 소유자분들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게 이런 상황까지 만들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뭐 실용이라든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옳고 그름을 좀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또 있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께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해서 안 될 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손실도 엄청 크겠지만 해서 안 될 일을 하신 분들은 가해자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뿐더러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종교에만 이렇게 그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불교다 하면 거기에만 심취되어 있어 가지고 그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세상하고 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 말씀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종교는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많잖아요. 성인들이 말씀하신 것들,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것대로 얻으시면서도 인문학이라든지 지금 각종 우리 법률이라든지 사회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집합건물과 관련되어서 해서는 안 될 사항들 그리고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귀를 좀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이 좀 깨우침을 가졌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무지를 깨치기 위해서 깨우침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약하자면 여러분들께 이제 설도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2022년을 이렇게 지내시면서는 해서는 안 될 것은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거부터 우선 좀 챙기시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시면 집합 건물이 나름대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왜 집합 건물이 상당히 문제가 많으냐면 그런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 경제 활동 인구가 약 2,8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25%가 자영업자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러시니까 그만큼 우리 집합 건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국가적으로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국토종합 개발을 또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국토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국토에 맞추어서 어떤 거점 도시를 또 만들고 그 거점 도시에서 도시 또 계획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은 체계화가 어느 정도 돼 있죠. 교통, 항만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인프라가 잘 구축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체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뭐 부동산 이번에 뭐 사태도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죠. 대장금 사태라든지 뭐 이게 조금 있었지만 근데 그거는 어쨌든 또 고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잘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자치 관리 계획 다시 말해서
각 집합 건물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체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이렇게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집합 건물이 아주 많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 체계, 자치 관리 체계가 굉장히 안 갖춰져 있죠. 그래서 아마 새로운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 아마 그게 가능하게끔 우리 집합 건물과 관련된 여러분들 상가, 뭐 오피스텔 그리고 판매시설,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모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분들 께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관심을 좀 가져주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새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이 이게 반드시 고쳐 나가야 된다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죠. 통합관리 시스템을 또 바꾸도록 이런 부분이 새로운 정부에서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모로 자영업자 여러분들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상황을 거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우리는 있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정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한테 최소한 피해는 주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아마 이 코로나도 극복해내고 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인내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 힘든 상황인 건 알겠는데 바닥을 쳤잖아요. 지금 밑바닥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소상공인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아마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다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극복해내고 나면 다시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내려갈 데도 없고 앉아. 그러니까 일단 조금 더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무엇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가에 좀 초점을 두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